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오늘도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법률적인 상담부터요. 그리고 또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이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또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김태연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기준은 무단횡단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났어요. 마음은 나눴지만 분류는 아니다. 저를 기만한 남성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김태연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 첫 번째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에는요, 이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요즘에 이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쵸. 이제 쇼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많이 처하시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상황에 맞는 이제 법률적인 근거들이나 법률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는요, 이제 많이들 보셨을 텐데, 개봉 시 환불 불가라고 쓰여져 있는 제품을 그쵸. 보셨을 텐데요. 많죠. 이제 그러한 경우에 개봉 시 환불 불가라는 것이 정말로 개봉을 하면 환불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많은 걸 택배로 시키는 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이게 주문하는 게 사실 편리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주문해서 택배를 받아 보시는데 거기에 그렇죠. 많이 이제 써 있죠. 개봉 시 환불 불가. 근데 개봉을 안 하고는 이게 또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또 여러 번 했었는데 말 그대로 개봉 시 환불 불가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다 보니까 개봉하면 환불 안 되나 보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관련해가지고 실제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어떤 기업에서 포장을 개봉하는 경우에 개봉 시 이제 반품 불가라는 네. 스티커를 부착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상품 가치가 하락이 없으면 반품이 가능한 것으로 하라는 취지로 이제 결국에 시정명령까지 내리긴 했는데요. 네. 당시 이런 판매 형태가 이제 굉장히 성행했기 때문에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기업들에게까지 이제 파장이 갔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이렇게 개봉시 환불 불가라는 이 스티커가 붙인 제품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덜 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하지만 또 여전히 있기도 하거든요. 특정 조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청약 철회가 가능한 사항인데도 이거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좀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관련 법령을 잠깐 소개를 네. 해드리면요. 이에 대한 법률은 이제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규율을 하고 있고요. 네. 제17조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1항에서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하여서 각호를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 청해들을 할 수가 없다. 단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이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좀 제외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사용을 하거나 일부 소비를 해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를 하거나 시간이 지나서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네.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이제 훼손한 경우, 그 밖에 이제 거래 안전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이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로 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실제 사례를 좀 들어보면요. 최근에 이제 유명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과징금 250만 원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까지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또 다른 홈쇼핑에서는요. 상세 페이지 제품의 포장, 개봉 또는 제거할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동일하게 과징금 250만 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는데요. 이 관련된 내용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로 판단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따르면 사실 이제 개봉을 하면 환불이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정해서 소비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이렇게 고지를 임의로 해서 환불을 안 해준다라든지, 즉 달리 얘기한다면 이제 청약 철회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라면 이것은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이렇게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겠다,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소비자는 믿었지만 개봉 시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라는 이 스티커 자체가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고 효력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만약에 이제 배송받은 물품에 사실 하자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잘못 배송된 경우는 또 어떨까요? 네, 이제 이와 관련해서도 법령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이제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동법의 제17조 제3항에서는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혹은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이제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혹은 또 잘못 배송이 된 경우에는 위약금 등을 공제하지 않고 제17조 3항에 따라서 청약 철회 권리를 수용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내가 배송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뭐 잘못 배송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물건을 보낸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하자가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을 또 생각을 해볼게요. 하자가 있지는 않지만 사실 온라인 쇼핑 하다 보면 우리가 이거는 뭐 소재가 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뭐 환불이 안 된다, 내지는 뭐 이렇게 색깔 자체가 흰색이다 보니까 뭐 얼룩에 취약해서 뭐 환불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사실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뭐 흰색인 경우에는 뭐 다소 훼손이 쉽게 되거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흰색 제품인데 훼손이 되거나 뭐 그런 네.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이제 환불을 금지하는 것은 좀 어려운데요. 흰색 제품은 우선은 이제 소비자의 사용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이 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경우이거나 혹은 시간을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하락된 경우, 그리고 이제 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이제 환불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이거는 흰색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해는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요, 흰색 계열이나 혹은 세일
소비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약 철회를 그로 인해서 거부를 하면 이를 청약 철회 방해 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또한 통신 판매 사업자가 사전 고지를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것도 이제 전자상거래 등 관련한 법률에서 이제 효력이 없는 만큼 소비자는 청약 철회를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사업자는 이제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이런 이야기도 자주 들리죠. 이게 주문을 받아서 주문을 받는 즉시 우리가 제작에 들어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이미 우리가 제작을 해버려서 이건 불가능하다, 환불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좀 어떨까요? 네, 이제 이런 것도 많은 분들이 뭐 주문 상품이니까 환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오히려 실제 법령은 조금 다르게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요, 시행령 이제 제21조에 따라서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는 또한 이제 통신 판매 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해서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를 하고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청약 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네. 거부할 수 있는 그 제한 범위를 두고 있는데요. 이때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란 이제 특정 개인의 요구사항에 맞게 그 구성이 이제 개별적으로 달리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네. 이제 뭐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기성품과 구별되는 별도의 어떤 소비자 요구사항이 반영된 거래에 한해서 이제 이게 해당이 된다고 보시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주문 제작 상품이라고 해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제 해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이를 근거로 해서 통신 판매 사업자가 사전에 이러한 고지를 했다고 하면서 이유 없이 이제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제 관련 법령에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위사라에 대해서 이제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사업자는 이제 주문 제작 상품이란 이유만으로 청약 철회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사실 오프라인 쇼핑을 이렇게 이제 어디 나가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온라인 쇼핑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모두가 이 사례에 좀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좀 유용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저희는 법률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주차 해놨는데 네. 저희들 상식으로는 저 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걸 좀딱 스티커를 밟았어요, 전부. 주차 위반 이제 스티커가 붙여져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실 어느 자리에 어떻게 주차를 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제 옆에 김태현 변호사님 함께 듣고 계셨거든요.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관련해서 지금 이제 주차 위반 관련해서 과태료 스티커가 붙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차량은 어떤 거고 얼마 동안에 어떤 장소에 이제 놓으신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차량은 한 15일까지 15일 정도 세웠었어요. 15일이요. 네, 15일 정도. 네, 어떤 차량이면 제 자가용 하나하고 네, 영어 뭐라 그럴까? 광고 스티커 광고하는 차량 있죠?
광고 차량. 네네네. 트럭 그- 종류인가요? 트럭? 트럭. 예. 네네. 그 두 개를 하나만 세워놨다가 그걸 빼면 하나 빼면 하나 세우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는 스티가 발부돼서 구청을 같이 와서 이게 어떻게 우리 상식으로는 여기 안 끊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끊었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못하고는 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갔는데 오늘 시민의원이 온대요. 그러니까 시민의원이 누구냐? 했더니 민간인들이 오네요. 아, 심의위원들을 만나 뵙고 오셨다고요? 아니 오늘 시민의원들이 와서 네. 결정을 하면은 우리 그 담당자들은 우리가 이거 시간을 빼고 갈 수는 없는 거고 네. 시민의원들이 와서 이거 시간 자유로운 인정하면 안 된다. 그러면 빼준다 이거죠. 아, 그러신 거. 근데 그러면은 지금 하나는 광고 부착하신 트럭인 것 같은데 예. 이거를 거기다가 차량을 놓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집이 거기 옆이라서요. 거기다 하나 세워놔서 한 20일 동안. 아, 집 근처라고요? 예. 아, 집 근처로 세워놓으신 거. 그러면은 약간 주차처럼 사용을 하신 거네요.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 장소하고 네네네. 저거 세워놓은 거요? 네네. 그러니까 주차를 약간 장기간 동안 하셨나 보네요. 장기간 한 게 아니고 세운 날 첫날부터 했어요. 아, 첫날, 그러니까 세우고 바로 과태료 위반 적발되셨다는 예.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세우고 적발이 되셨는데 계속 그 이후에도 계속 세워놓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적발된 걸 몰랐죠. 아, 모르셔가지고. 딱지를 시가 붙여놓은 게 아니고 네. 카메라로 찍어가고 시가 계속 단속한 거예요. 그러셨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노란색 실선이라고 하는 곳은 원칙적으로 주차도 안 되고 정차도 원래 금지되는 구역이기는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교통 혼잡한 때나 주정차 금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노란색 실선을 하는 거라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차량 주차가 안 되시는 구역에 주차하신 게 맞아요. 아니 제가 사진을 보내드릴까 그 장소를? 네네네. 그 노란색 실선 안쪽에 세우신 것 같고, 그건 이제 그 노란색 황색 실선은, 그 노란색 실선은 원래 이제 위반 구역이 맞아요. 근데 거기 혹시 표지판 같은 거 뭐 몇 시대에는 세울 수 있다 이런 거 보신 건 없으신 거죠? 전혀 없어요. 스카 자체가 뭐냐면 거기에 주차하면 안 된다, 뭐 중저차하면 안 된다, 이거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그 관련된 도로교통 관련된 법령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흰색 실선은 가능하세요. 흰색. 근데 지금 노란색에다가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노란색 안쪽이에요. 네네. 노란색 쪽은 원래 금지 지역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외적인 사유는 보통 표지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아니 노란색 실선을 치어 있고 우측에는 인도인데 네네. 인도나 노란색을 침범을 조금도 안 했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노란색 안쪽은 원래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규율이 돼 있는 거라서 이제 관할에서 이제 규율을 하신 것 같고, 다만 지금 이게 한 건 과태료 적발된 게 아니고 누적이 계속 되신 것 같은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이의 신청을 하시는 절차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리고 뭐 자진 납부하시면 20% 감액도 되고, 관련해서 이의 신청을 하시면 이게 왜냐면은 적발을 했을 때 그런 하얀색 스티커 같은 거를 붙여놓고 갔으면 아마 금방 아시긴 아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한 번에 쫙 이게 통지서가 오다 보니까 시정을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없으셨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던 걸로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노란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니까 이제 그런 사정을 말씀을 하셔서 이의 신청을 하고 그 부분의 금액을 좀 줄일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그런 노란색을 침범 안 하고 인도도 침범 안 했는데 그 사이에 아무런 안전 표지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 노란색은 그냥 법령에 노란 실선은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그 노란 실선 쪽에 재신 거라 가지고
위반하신 거는 맞는 걸로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노란 실선 아니야 바깥으로 세운 거예요. 바깥으로. 그쵸. 이제 그거를 안으로 보냐 바깥으로 보냐는 기준이 어딘지에서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네. 차도 기준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바깥이고 사람 네. 인도 기준으로 보면은 약간 안쪽처럼 보이는 건데 어쨌든 그렇죠. 그 예. 구역에 사진을 봤어요. 저희가 사진을 지금 보고 있고 그 네. 말씀 주신 내용을 봤는데 거기는 위반 단속 구역이 맞기는 해요. 그래서 그리고 아마 이게 길도 모퉁이고 이렇게 턴하는 우회전하는 그쪽이라 가지고 네. 그런 데들은 사실 이런 차가 서 있으면은 시야 확보가 잘 안 돼서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불가피하게 좀 단속을 하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거를 바로 고지를 해서 했으면은 금방 빼셨을 텐데 네. 그걸 모르시고 시간이 좀 오래 경과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하셔서 금액을 낮추시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구차 위반이라고 나온다고요? 결정이 난다고? 네네. 그거를 이의 신청을 문서로 하셔야 되는데 문서 제출을 혹시 하셨어요? 문서를 했어요. 하셨어요. 네네. 그 결과를 곧 알려주실 거거든요. 보통은 네. 14일 내에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거를 그 관할 제출하신 곳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사정을 좀 서면으로 내셔야 돼요. 말로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서면 제출을 하셔야 되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이런 뭐 노란색, 황색 실선 쪽으로 주차를 했는데 그거는 맞지만 지금 과태료가 너무 과도하게 나온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달라. 그리고 통지를 바로 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기간이 늘어난 것도 있고 뭐 법률을 사실 다 알고 지키시는 게 좋긴 하지만 다 모르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모르셨던 것 같으니까 그런 주장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주차 위반 단속이 아예 없었던 걸로 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제 그 금액을 줄이는 것으로 좀 이의 신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드시 네. 이제 서면을 작성을 하셔서 심의위원회 이제 결과에 좀 반영이 될 수 있게 좀 해보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차 위반은 맞다고요? 그렇죠. 네, 그 단속을 하는 그 지역에 주차를 하신 거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아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원하는 건 주차하면 안 됩니다. 주차 위반 표도 없고 안 표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런 일반적으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실 때 그 내용을 담으셔서 제출을 하시면요. 제출했어요. 그렇게. 네, 그러면 일단은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결과를 지켜보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 지금 저희도 함께 그 사진을 봤는데 이렇게 황색 실선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회전을 하는 구간이기도 하고 장기간 뭐 15일 동안 주차를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것은 맞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가 이게 위반되는 지역인 줄을 알고 바로 고지가 왔으면 좀 차를 뺐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누적이 돼서 이제 9장이나 발부가 됐다라고 하시니까요. 그 부분은 좀 문제를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상담자분이 지금 어떤 법률 위반하신 걸로 보이기는 해요. 어쨌든 네, 간에. 근데 그쵸. 이제 모르셨다라는 것이 이제 황색 실선 안에 하면은 뭐 도로를 침범을 안 했으면 법률 위반이 아닌 줄 알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약간 이해는 가는 네.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제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이런 필기 시험 볼 때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긴 하지만 이걸 자세하게 아는 그쵸.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노란색, 황색 실선의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가 되는 것이 맞고요. 다만 탄력적으로 조금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표지판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뭐 9시부터 3시까지는 허용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쵸. 예외를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절대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황색도 점선이 있는데 이제 점선의 경우에는 이제 주차는 금지하는 게 맞고요. 근데 정차는 또 가능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란색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는 절대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 구역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상담자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흰색은 점선이나 실선인 경우에는 사실 주정차가 필요한 경우에 잠시 가능하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소위 뭐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뭐 이런 것들이 네. 정리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소화전이 있는 주변 5m 이내, 그쵸. 그리고 이제 버스 정류장 인근 10m 내에 그 사이에 잠깐 뭐 차를 세우시는 경우 있는데 절대 안 되시고요. 횡단보도나 정지선인 경우, 그리고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도 주정차가 안 되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인도에는 절대 주차가 안 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 단속이 몇 분을 초과해야 단속이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그렇죠. 있긴 한데, 지금 일률적으로 1분이라는 기준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잠깐도 거의 주차가 안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특히 말씀드린 6개의 구역에서는 잠시라도 주차하지 않으시도록 좀 주의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느 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 되고 또는 어느 구역은 또 정차가 허용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기억을 하셨다가 운전하시다가 혹시나 정차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황색 실선 2줄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것 좀 상기를 시켜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녁 8시경 오토바이를 몰다 무단횡단을 하던 아저씨와 큰 사고가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저씨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게 됐는데요. 이후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고 합의도 마쳤습니다. 문제는 제가 원동기 면허는 있으나 이종 소형 면허가 없어서 무면허로 처리가 된 겁니다. 거기다 사고 처리 중에 경찰과 몸싸움을 하게 되면서 경찰차 빗물바지를 깨뜨리게 돼서 공무집행 방해로 오늘 공판에서 3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이 경우에 실형은 얼마나 나오게 되나요? 판사님께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면 형량이 좀 줄어들까요? 일단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으시네요. 일단 무면허 처리된 거, 그리고 경찰과 좀 실랑이가 있었던 그 부분. 일단 무단횡단 보행자가 우리 상담자분의 오토바이에 치여서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사망을 한 상황이고, 일단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무단횡단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더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 상담자 분께서는 좀 억울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행자가 좀 잘못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사실 흔하게 있는데요. 뭐 네. 밤이라든지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에서는 택시 기사분이 이렇게 밤중에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잘 어떤 보이죠. 사람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 도로에서, 4차선 네. 도로에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택시 기사분 같은 경우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게 일반 인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만, 네. 어쨌든 이제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 차량을 운전하는 분에게도 주의 의무가 필요한데요. 일단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을 하고, 네.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면 회피할 수 있었는지 그 가능성을 모두 검토를 해서 예견할 수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었다라는 판단이 나와야 이제 보행자의 그쵸. 전적인 과실이 될 것이고 운전자의 책임을 면할 수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의 경우에는 이 사망하신 분의 유족 측과 합의가 됐고 처벌 불원서를 작성을 하셨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피해자 쪽에서 그러면 이렇게 처벌 불원서, 나는 이 사람의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면 이게 조금 처벌을 면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도움이 될까요? 네, 이제 그 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네. 피해자의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의사나 피해 회복에 대한 정도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피해자랑 합의를 했으니까 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이제 모든 범죄가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실이 만약에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견서를 내는 것은 형량에 도움은 되겠지만 네. 그것만으로 무조건 무죄가 되는 그런 취지로 처벌을 피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지금 뭐 단순 폭행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 불원서가 제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양형에만 좀 반영될 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종 소형 면허가 없어서 무면허로 처리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떨까요? 네, 이제 운전자의 경우에는 1종인지 2종인지 이런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고 그 면허 종류에 따라서 운전 가능한 차종 등을 다 구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으로 되는데요. 이게 어떤 면허가 있기 때문에 해당 면허를 가지고 모든 차종을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사안의 경우도 그러한 사안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이제 면허의 종류가 나눠져 있고 내가 운전할 수 있는 차종과 아닌 차종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잠깐 착각을 하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사실 내가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자체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면허로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에게 불리한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 경찰관과 몸싸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경찰차가 이제 파손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좀 합의를 하면 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네. 이제 지금 뭐 공무집행 방해로 또 이 건도 같이 경합을 해가지고 네. 좀 재판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에도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다고 해서 뭐 형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범죄는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사안 자체가 공무를 방해했다는 어떤 공익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도 있고, 다만 이제 피해자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라고 하면 어떤 처벌불원의 의사거나 혹은 뭐 감형을 해달라던가 혹은 선처를 해달라는 의견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면 형량에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형량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공무집행 방해죄로 3년 6개월 구형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형을 받다 보니까 정말 나 이제 교도소 가야 되는 거야? 라는 이제 불안감이 생기실 수 있죠. 실형이 나올 가능성 얼마인지 좀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이 공무집행 방해죄는 원래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규정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상담자분께서 사고가 나면서 피해자가 사망을 하고 그쵸. 이제 그 당시에 면허가 또 무면허 처리가 됐고 더불어 공무집행 방해 사건까지 더불어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아마 통합해서 그 정도의 구형이 나왔다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뭐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교통사고 처리 등록법 위반 치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또 형량이 낮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행위를 뭐 경합을 해서 결국에는 하나의 형으로 처벌을 하게 될 텐데요. 구형한 형태로 그대로 이제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 구형이라는 게 어느 정도 죄질이나 그런 상황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네. 뭐 형의 절반부터 해서 그 이상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실형을 구형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초범이거나 어떤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신 경우에는 실형에 집행유예가 나오실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열려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벌금형이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네.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시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반성문이라든지 탄원서라든지 좀 제출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형량을 좀 낮추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네, 이제 모든 범죄에서는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 어떤 그 사람의 재범 우려성에 대한 것들을 또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반성문을 쓰게 되면 이 사안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더불어 재범의 위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소명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뭐 전과 특별한 기록이 없으신 경우라고 하면 그분의 실수에 대해서 조금 선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반성문이나 주변인들의 탄원서 같은 것들은 제출을 해서 본인이 이런 실수를 하긴 했지만 향후에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좀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해서 만약에 이제 이 보행자를 치게 돼서 다치는 경우, 상해라든지 아니면 사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내가 만약에 운전자라면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네, 이제 뭐 교통사고가 뭐 도로에서 발생한 건 사실 요즘에 CCTV가 다 있으니까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네. 사실관계는 그대로 드러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CCTV를 많이 보다 보면 이게 운전자 입장에서 정말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다를 여지가 분명히 그쵸.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법률에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어떤 그런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규칙을 다툴 때에는 이 상황이 예견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회피를 할 수 있었는가라는 거에 중점을 두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CCTV 같은 걸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게 어쨌든 예견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고였고, 네. 그리고 뭐 봤다고 하더라도 너무 빠르게 일어난 일이라 회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등 그런 관련된 소명을 하실 수 있다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두려워하고 계신 그런 우리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 마지막으로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이미 사건이 많이 진행이 돼서 네, 그렇죠. 이제 공판도 이제 이미 종결 단계에 이르신 것 같고 구형까지 하면 이제 결심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시면 앞으로 하실 수 있는 거는 양형에 대한 어떤 주장을 하시고, 그리고 혹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위험에 대한 회피 가능성, 예견 가능성에 대해서 구형 관련한 어떤 공소장 기재랑 좀 다른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네. 그 부분에 집중해서 좀 설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합의를 아직 못하신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합의를 좀 서둘러 진행하시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요. 지금이라도 조금 좀 양형에 유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류들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는 게 가장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온 남편이 4년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도 갖고 더 행복해질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업무에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동료들에게 소외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는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몇 달 전부터 남편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남편은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봤고 제가 전화했을 때 통화 중일 때도 잦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휴대폰 통화 목록을 봤습니다. 매일 낯선 번호와 전화를 걸고 받은 내역이 있더라고요. 싸한 기분에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의 차 안에 녹음기를 넣어두고 일주일 동안 확인을 했는데요. 둘이 따로 데이트를 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유일한 즐거움이 여직원과 대화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은 아내인 저보다도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여직원과의 대화가 편하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보다 확실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싶어서 직접 여직원을 만났습니다. 이 여직원은 남편과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자주 대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밖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스킨십은 안 했다면서 불륜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일 전화통화를 한 게 바람 피운 것이 아니라면 대체 뭘까요? 저보다 동료 여직원이 말이 잘 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아야 하나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 화가 나고 남편에게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알아보니 상간소송이라는 게 있다던데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이제 남편분이 굉장히 마음이 잘 통하는 여직원과 매일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데 실제로 뭔가 이제 뭐 스킨십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따로 시간을 갖는 그런 상황은 없었던 상황입니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께서 상간소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상간소송의 의미와 또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상간소송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상간소송이라는 것은 이제 배우자가 있는 자가 상대방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이제 뭐 부정한 관계 등을 가져서 가정에 평온을 해야 하는 경우에 고통을 입은 일방 배우자가 네. 이제 상대방에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을 상간소송이라고 하는데요. 통상은 이제 일단은 부정행위가 있어서 가정의 평온이 해야 된다는 걸 입증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본인이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이제 금액에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고 보통은 이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하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간소송, 일명 뭐 상간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제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소송도 큰 범주에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하나거든요. 네. 이제 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상대방 누군가의 어떤 과실 혹은 고의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와 상대방의 해가 인과관계가 있을 때 청구하는 소송인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 불법행위랑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그리고 그러한 행위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를 하셔야 된다는 소멸시효의 어떤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매일 수차례 통화를 하기는 했지만 뭐 신체 접촉은 없었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불륜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일명 상간소송이라는 것을 제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네. 이게 사실 부정한 행위 등을 인해서 가정의 평온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냥 대화만 했다, 동료 이상의 감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건 아니고 이성적인 호감은 있었지만 그밖에 어떤 특별한 행위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 소송이라는 거는 청구하는 쪽에서 그 피해 사실이나 손해에 대해서 모두 입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담자분이 이러한 행위만 가지고 어떤 가정의 평온이 해야 됐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라는 걸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이 대화를 한 것만 가지고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 대화 내용이 조금 통상적인 대화 내용이 아니라서 배우자가 봤을 때에는 분명히 어떤 부부관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행위다라고 하면 그 대화만 가지고도 신청을 하거나 청구해 보실 수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상담자분이 너무 이제 답답하다 보니까 이 차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이번 상황에서는 녹음기 특별한 뭐 증거가 이렇게 담긴 것 같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혼 소송 진행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녹음기 좀 더 볼까라는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이 녹음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관련한 내용은 많이 문의를 주시는 내용인데요. 네.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불법한 증거가 되긴 하거든요. 네. 또한 법률 위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형사적으로 이 관련된 증거 능력은 없을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소송 과정에 상간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게 워낙 형사처벌이 높은 형량으로 처벌이 되는 거다 보니까 불법으로 취득하신 경우에는 이제 자료 제출하지 않으시는 거를 좀 권장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 블랙박스에 우연하게 녹음이 된 경우라면 좀 어떨까요? 네, 이 블랙박스에 대해서 요즘 말이 많긴 한데 네. 이게 원칙적으로 블랙박스의 경우에도 제3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거는 똑같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신규 판례가 이제 판시가 되었는데요. 블랙박스를 일부러 설치해서 녹음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이제 설치를 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상급시 판례가 나와가지고 네. 이제 이게 우연히 설치된 거라고 하면 이 녹음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께 좀 조언을 주신다면요. 네, 이제 일단은 증거가 제일 필요하신 상황처럼 보이고, 다만 심증은 확실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뭐 데이트 관계나 어떤 외도 관계에 대해서 입증하실 자료를 조금 수집하시는 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네. 증거 수집을 해보시고 소송을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잘 좀 기억을 하시고요.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해외에서 처음 만났고 상대 남성이 결혼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구해 5개월 정도 만났습니다. 남성은 해외에 거주하다가 이후 잠시 한국에 왔고 3주간 저희 집에 머물려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다시 해외로 돌아간 이후 제 연락처를 차단하고 잠적을 했습니다. 제 친구의 번호로 연락을 하니 남성이 전화를 받았고 이 남성이 이야기하기를 본인은 이혼남이고 사실 전 부인과 이혼 후 다시 만나 성관계를 했는데 전 부인이 임신 5개월 차라서 저랑 헤어지자고 하는 겁니다. 이 남성은 한 달 뒤 다시 한국으로 오게 돼 있었고 저 역시 시간이 필요하니 한 달 뒤 한국에서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남성에게 아이는 전처 혼자 키우게 하고 저랑 결혼을 하자고 붙잡았는데요. 그 당시 남성은 알겠다며 이 전처와의 사이를 정리한다 했지만 또다시 제 연락처를 차단하고 잠적했습니다. 저는 기만당한 것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그저 성관계 하려고 결혼 운운하며 절 만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있을 당시 몸이 아파서 성관계를 피했는데도 강압적으로 당하기도 했는데요. 제 의심은 이 남성이 유부남 또는 사실혼 관계인 것 같은데 아직 증거는 없습니다. 혹시나 남성의 말대로 미혼인 경우에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성립이 되나요? 고소해서 상대 여자한테도 알리고 돈이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일단 이 여성분이 굉장히 좀 억울하신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가정이 있는 남성으로 보이고 근데 속이고 우리 상담자분을 만났어요. 그리고서 이제 성관계를 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이 상담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본인이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유도를 했다고 하면 이는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네, 성적 자기결정권은요, 이제 아주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요. 네. 이제 스스로 선택한 이제 인생관이나 이런 것들을 기초로 각자가 이제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가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서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이게 미혼인지 기혼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느냐 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미혼이면은 원래 성관계가 뭐 자유로운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긴 한데요. 네. 성적 자기결정권은 미혼이든 기혼이든 그런 거 성별이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런 것들을 구애받는 개념은 아니고요. 성별이 무엇이든 그리고 기혼인지 미혼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네. 어떤 개인 한 명의 인격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혼이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지금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 보여요. 이거는 좀 처벌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이 성관계가 강압적이었냐,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한 동의하에 어떤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였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쟁점이 되는 그쵸.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특히나 관련한 입증이 보통 은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모든 관계를 녹음하는 경우 사실 많지 그쵸. 않다 보니 이 부분에서 되게 이제 분쟁이 많은 부분인데요. 네. 만약에 상담자분이 자유의사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어떤 상대방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관계가 있다고 하면 형사적으로 범죄에 해당할 수가 있고 강간죄가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다만 이제 그 강압의 정도가 폭행 협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의사를 억압할 수 있을 정도여야 된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남성분이 해외에 거주 중인데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남성분이 해외에 계신 경우에 뭐 한국인이실 수도 있고 뭐 네. 아니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국적에 상관없이 해외에 계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분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국내 경찰서에 거소 기준으로 이제 근처의 경찰서에 강간 등으로 고소를 진행을 하실 수는 있으시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수사 절차상의 문제인데 내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 수사를 위해서 그 피의자 상대방 남성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조사를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실무상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연락을 해보니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 중지를 내리고 뭐 지명수배를 내린다거나 해서 남성분이 한국에 입국했을 때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정확하게는 어떤 상황이신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라면 그래도 충분히 좀 뭔가 처벌까지 이어지거나 적어도 좀 조사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상담자분의 좀 충격이라든지 상심이 크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태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